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재정학, 오늘은 요즘 45강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초과부담 분석, 텍스 조세의 초과부담 분석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인 물품세의 초과부담 분석을 했죠. 그건 이제 초과부담 분석의 이제 절대적 분석에서 초과부담의 절대 분석에서 첫째 물품세, 소비세죠. 소비세의 초과부담 분석, 초과부담 혹은 뭐 사종적 손실 뭐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 대해서는 쭉 이 이제 핵심이니까 여러분 이 파트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눠가지고 했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거꾸로입니다. 이제 이 물품세를 감면했다. 오히려 감면했다. 보조금 줬다. 이렇게 같으면 물품세 감면, 혹은 이제 보조금 줬다. 맥주에 보조금 줬다. 뭐 이렇게. 초과부담 분석.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초과부담, 사중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범인이 누굽니까? 대초가죠. 대초가는 뭐가 비싸지고 싸지고, 비싸진 거는 줄여야 되고 싸진 거는 늘리는 경제 교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품세를 때리니까 이제 X제의 물품세를 때렸다. 그럼 여기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지니까 이거 수요가 줄고, 다른 제약가 있다면 이거는 가시 안 되니까 싸졌다. 그럼 이거는 늘어나고, 그때 초과죠. 줄이고, 이건 늘리고. 그럼 이건 이제 반대죠. X에 대해서 물품세 감면했다. 보조금 주면 이게 싸지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상대적으로 비싸지잖아요. 그럼 싸진 거는 늘리고 상대로 비싸진 거는 줄이는 교란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하고 정반대 내용이죠. 그러나 그 효과는 대초과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경제 행위가 교란된다. 어느는 줄이고 늘리고, 이거 줄이고 이쪽으로 늘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산손실은 여전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반대의 내용이니까 이제 그림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물품세 감면에 초과부담은 네온 이거죠. 만약에 X가 이제 있고요, Y제가 있다. 여기 이제 맥주다. 여기 이제 감면했단 말이에요. 요 제약에 대해서 물품세를 감면해 줬다. 혹은 요 제약 생산에 보조금을 줬다. 그럼 여기 싸지잖아요. 싸지고. 요거는 이제 가격이 변화 없지만 상대적으로 비싸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제약의 수요는 늘어나고 이 제약의 수요는 줄어듭니다. 이 줄어든 수요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게 교란, 그게 이제 산손실이 발생하는 게 경쟁이 교란, 경쟁이 강제, 경쟁이 왜곡. 이것이 그 산손실의 범인이죠. 요거 이제 그림만 요거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적으로만. 그래서 뭐 면적 구하라 뭐 이러면은 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보세요. 이게 N화 X자입니다. 맥주다. 가격, 거래량. 원래 맥주 수요가 있고 공급이 이렇다. 여기 이제 원래 맥주 가격이고, 이게 맥주 원래 거래량입니다. 그럼 이 맥주에 조세를 때리면 이게 위로 올라가죠. 종량세 조세를 때리면. 그럼 종량세, 물품세 감면, 혹은 보조금, 단위당 보조금, 이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죠? 내려오죠. 이렇게. 감면액, 세금 감면액만큼 단위당 감면액, 혹은 단위당 보조금만큼 밑으로 내려옵니다. ST랄까요? 그럼 시장 균형은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맥주 가격이 시장 가격은 P1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은 늘어나죠. 이렇게. 그러면 소비자는 맥주를 옛날에 이 가격 사먹다가 지금 이 가격으로 사먹죠. 그래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P1입니다. P1으로 요만큼 사 먹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는 무슨 가격 챙겨가느냐면은, 생산자는 이 가격으로 팔았지만, 이 가격으로 시장에 팔았잖아요. 요거를 요만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면 단위당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조금입니다. 감면액 보조금.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받은 가격이고요. 이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면 단위당 보조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합쳐가지고 생산자의 최종 자기 수치 가격은 이 가격이 되는 거죠. P2. 생산자 최종 수치 가격. 이거 우리 저 앞장에 정가기착에서 이미 했잖아요. 물품세의 정가기착, 보조금의 정가기착 할 때 그거 이제 같은 그림이죠. 그거는 이제 정가기착은 이제 앞장에서 끝냈고요. 이제 이 잉여 변화, 사중적 손실 그것만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거 분석할 때 대척가만이 고려된 보상 수요겠죠. 또 이것도 공급도 보상 대척가만이 고려된 보상 공급이다. 그거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반 보통 수요, 일반 보통 공급이 아닙니다. 이 초과 부담 분석에서는 그 초과 부담의 범인이 대초가이기 때문에 소득가는 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가는 제끼고 대초가만이 고려된 수요인 보상 수요고, 대초가만이 고려된 공급 곡선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대초가만이 고려된 보상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이미 앞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보면은 잉여를 파악해 봅시다. 자, 보조금 지급되기 전에 이제 이 가격으로 이만큼이 거래될 때는 소비자 잉여가 요 면적이죠. 소비자 잉여가. 그죠? 근데 이제 보조금 지급된 뒤에 소비자는 이 가격으로 이만큼 사 먹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이 면적이 되는 거죠. 수요 곡선 이하 가격까지 면적. 이렇게. 이게 소비자 잉여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증가됐죠. 그죠?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증가됩니다. 우리 물품세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보조금이니까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이 먹으니까 소비자 잉여가 증가됩니다. 요거죠. 소비자 잉여 증가분. 요 사다리꼴 면적입니다. 이 면적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증가되죠. 자, 이렇게.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 그 다음 생산자 잉여도 증가됩니다. 보조금 지급되기 전에 생산자 잉여가 이 삼각형이었죠. 이 삼각형. 네? 지금 보조금 지급된 뒤에 생산자는 최종 자기 수치 가격이 요 가격이잖아요. 요 가격으로 요만큼 팔아먹으니까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이 됩니다. 이게 생산자 잉여. 요 삼각형. 그럼 생산자 잉여도 요거에서 요만큼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도 이렇게 요 사다리꼴 면적만큼 증가됩니다.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 그러니까 우리 물품세하고 다른 거는 물품세는 들이면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고 생산자 잉여가 감소했죠.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이 이제 정부 텍스로 넘어가니까 그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이 초과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증가잖아요. 보조금이니까. 그런데 무슨 사중적 손실, 사회적 후생 손실, 초과 부담이 발생하냐면은 초과 부담은 똑같이 물품세와 똑같이 발생합니다. 왜냐? 이 보조금으로 좋아진 거는 이 두 면적이잖아, 지금. 좋아진 거는 소비자 잉여의 증가, 생산자 잉여의 증가인데 뭐 산 손실이냐, 사회적으로 손실이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요 오른쪽의 삼각형입니다. 왜? 이 오른쪽의 삼각형 면적만큼 사중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히려 정부가 이 시장에, 맥주 시장에 총 얼마의 보조금을 투입시켰습니까? 요거는, 요 높이는 하나당 보조금이고요. 맥주 하나당 보조금이고, 전체 맥주 거래가 이만큼 생산 거래됐으니까, 하나당 보조금에다가
전체 맥주 생산량 곱하면 이 전체 요 사각형이, 요 전체 사각형 면적이 정부의 보조금 총액입니다. 보조 총액 혹은 세금 감면 총액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사각형 면적의 금액을 보조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보조금을. 근데 좋아진 거는 이 두 파란 면적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금액으로 말해 여기 총 1억이라 합시다. 1억. 1억인데 정부가 이 맥주 시장에 1억 원의 보조 총액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풋, 아웃풋 좋아진 것도 1억이 좋아져야 되느냐. 1억을 투입시켰으니까 보조금을 1억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진 거는 두 파란 면적. 예를 들어서 요 두 개 면적 합쳐서 8천이다. 8천밖에 안. 그러면 1억을 투입했는데 나온 거는 8천이다. 2억이 그 중간에 소멸된 거죠. 2천만 원이. 그럼 2천만 원이 요겁니다. 요 삼각형이 사중적 손실입니다. 사중적 손실 혹은 초과부담. 같은 말이죠. 초과부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하고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물품세의 초과부담 분석의 그림하고 두 개를 딱 놓고요.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거 면적 구하라 이런 거 계산 문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결과만 뭐 잉여 어찌 되냐, 소비자 잉여, 생산량이 어찌 되고 뭐 사회적 후생은 사회적 잉여는 어찌 되냐 그 결과만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걸 다 수식을 주 가지고요 이걸 면적 구하라 이런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이제 그래서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품세 감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품세의 초과부담, 물품세 감면의 초과부담 끝났고, 그 다음 이제 소득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두 개 되고요. 이제 소득세 쪽에 초과부담.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있죠. 그 범위는 유일범위죠. 대초가입니다. 대초가. 그럼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분석해 봅니다. 큰 3번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분석. 이런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 내용은 이제 그 근로소득세가 뭐가 되면 이 여가하고요 노동하는 것 간에 대초가 발생합니다. 이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서 세후임금을 줄이면 임금은 여가의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때려 가지고 세후임금을 낮추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내려갑니다. 여기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의 기회비용이 임금 아닙니까? 이제 여가를 하면은 임금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가의 기회비용이 임금이라. 그럼 임금의 근로소득세는 임금의 조세잖아. 그럼 조세를 때려가지고 세후임금을 줄이면 그 여가의 기회비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가가 싸지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 여가의 기회비용이 임금이거든. 그럼 근로소득세로 세후임금을 낮추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여가가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여가를 늘려버리고요. 대신 노동은 줄이는 이런 행동을 취해버립니다. 이게 교란이죠. 대초가. 예를 들어서 산손실이 발생한다. 이게 내용은 이겁니다. 내용은 이거고, 그 다음에 그림은 똑같아요. 물품세가 똑같아요. 노동은, 노동시장이 나오겠죠. 임금이 나오고요. 노동 공급, 노동량이 나오고, 노동 수요, 기업에 의한 노동 수요와, 노동자들의 노동 공급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뭐 요 임금으로 요만큼의 노동이 거래될 때, 근로소득세를 때리면, 지금 우리 근로소득세는 이 납부자가 기업이죠. 근로소득세는 우리 기업이 노동수요자 기업이 원천징수세가 납부하잖아요. 그죠? 납부자는 이제 노동수요자인데 뭐 우리 앞에서 전가기차 다 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때리나 이 사람한테 때리나 전가기차게 뭐 이 산소실의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누구한테 부과하는가는 아무런 뭐 차이가 없다고 이걸 알고 있죠. 물론 뭐
실제로 현실처럼 이 기업이 납부하니까 원천징수 해가지고 납부하니까 이 사람한테 조세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를 내리가 하면은 뭐 산손실은 우리 물품세 시장 분수가 똑같아요. 또 삼각형 날아가는 겁니다. 삼각형 날아가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그림은 그 물품세 그림하고 똑같다 보면 됩니다. 자, 요 내용만 아시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끝났고요. 내용은 여기서 이제 경제학 보론으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그 경제학 보론 이런 게 있죠. XJ, YJ 구매 시, XJ, YJ 소비할 때 한 XJ에 대해서 물품세를 때려 여기 비싸지면 요로 인한 대초과 행동과 소독과 행동 이런 걸 분석해 드리죠. 물론 이제 소독과는 이제 초과부담과는 관계없는 내용이고 이제 대초과만이 범인인데요. 근데 소독과 같이 분석해 드리고 여기도 근로소득세 부과로 세후 임금을 낮출 때 이 노동자의 대초과 행동과 소독과 행동 이거 경제학 뒤에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경제학 보론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끝났고요. 경제학 보론. 자, 어떤 노동자가 이제 임금에 대해서 노동하고 여가를 하는데 이제 그 근로를 해서 노동을 해서 벌인 임금에 근로소득세를 때렸다 하네. 근로소득세 부과로 세후 임금을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로 인한 이 노동자의 대초과 행동과 이로 인한 소득과 행동을 분석해라. 대초과는 여기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이 내려가면 임금이 여가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가의 기회비용이 내려가니까 이게 여가가 싸지는 겁니다. 네. 여가를 오히려 늘리자. 이거는 반드시 이제 대초과죠. 늘리면 노동은 줄이자. 일은 하지 말고 놀자. 이거죠. 세금 때려갖고 임금이 내려가니까 이거 봐도 뭐 하겠냐. 놀자. 뭐 일하지 말자. 이런 논리죠. 이게 대초과. 요게 이제 요 초과부담의 원인입니다. 요게 범인이죠. 요 내용. 그 범인은 요겁니다. 소득과는 관계없어요. 초과부담의 범인은 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소득과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과는 이제 근로소득보다 이제 근로소득이 떨어지잖아요.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때 그러면 사람 여가를 어떻게 하냐. 여가는요, 우리 지구인들, 특별하게 가정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여가는 우리 지구인, 사람에게는 정상제라고 보면 됩니다. 여가가 열등제인 지구인, 사람은 없습니다. 외계인은 내가 못 만나서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여가는 무조건 정상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험에서 출제자가 여가가 정상제다 이렇게 언급을 안 해도 여가는 정상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상제니까 여가를 줄이게 됩니다. 소득이 떨어지니까 여기 정상제라서. 그러면 이거는 뭐 대초과가 아닌데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건 아닌데 여가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 24시간에서 여가와 노동을 하잖아요. 무한정 시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동은 딱 나눠놓고 여가를 줄이고 늘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소득과는 소득이 떨어져서 여가를 줄이게 됩니다. 줄이니까 노동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죠. 이거는 대초과 아닙니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가를 줄인다. 끝나요. 여가가 정상계로 소득이 떨어지니까 여가를 줄이자. 그러면 이제 한정된 시간에서 하니까 노동은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임금이 떨어질 때 대초과 행동과 소득.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산손실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노동자가 임금 변화, 이제 임금이 올라갈 때는 정반대 행동이 일어납니다. 임금이 올라갈 때는. 그래서, 이 노동자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임금이 내려갈 때는, 요 대초과는, 아이고, 일하지 말고 놀자! 이런 개념이고, 이거는, 아이고, 소득이 내려가니까 여가를 줄이고 일 더 하자! 이런 개념. 그래서
이 우리 지구인, 여가가 정상제인 지구인들에게는 반드시 그 임금 변화에 대해서 대초과 행동과 소독 행동이 반드시 반대 행동입니다. 반대 행동이다.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럼 이 노동자는 결과적으로 노동을 늘릴까, 노동을 줄일까? 이게 반대니까 이 사람이 대초과 행동 마음이 클 것이냐, 소독과 마음이 클 것이냐, 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두 마음이 막 싸워요.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이 변화될 때 대초과 행동과 소독과 행동이 마음에서 두 개가 다 이래. 이 두 개가 반대 마음이거든요. 막 싸웁니다. 일 더 할까? 여가를 더 할까?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은 이제 어느 마음이 크냐가 결정되겠죠.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으로 연결하면요. 한 노동자의 노동 공급 곡선으로 연결하면요. 임금이고 이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이제 임금이 내려갈 때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재정학 세금이니까 세금 부과로 세후 임금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대초가가 우리 대초가가 소도가 크면요. 이 행동보다 이 행동이 크면 노동을 오히려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게 크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임금이 내려갈 때 이 소도가 커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높은 임금에서 내려가면요. 상당히 자기가,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다른데 자기 주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에서는 사람들이 요게 더 크게 작동돼요. 놀자. 뭐 소득이 내려가면 여가 줄이자. 아니면 소득이 올라가면은 여가 느리자. 이게 더 크게 작동해가지고 노동을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노동을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대초과 행동보다 소득 행동이 커서 임금 내려갈 때 노동 공급을 느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상당히 낮은 임금에서 더 내려가면요. 그때는 이게 더 크게 작동해요. 이제는 와, 이 임금이 너무 낮은 데서 내려가니까 아이고 놀지 뭐 일하지 말자. 이게 더 크게 작동. 그래서 그때는 노동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임금이 내려가는 기준입니다. 내려가는 이거 느리다가 상당히 낮은 임금에서 더 내려가면요 노동 공급을 줄여버려요. 여기서는 이제 대초가가 오히려 소득가보다 더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 노동자의 노동 공급 곡선 형태입니다. 뭐 임금이 오를 때는 반대죠. 오를 때는 이제 여기서 노동 공급을 늘리고요. 여기서는 노동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요 파란 부분은 대초가보다 소득가 큰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요 하얀 부분은 대초가가 오히려 소득가보다 크게 작동하는 구분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내려갈 때는 여기서 느리고 여기서 줄이고, 임금이 올라갈 때는 여기서 보조금 줘가지고 근로소득세 보조금 주가 임금이 올라갈 때는요, 올라갈 때 반대로 여기서는 느리고 여기서는 노동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 이렇게 활 모양 형태를 보고요. 여기 요 부분에 노동 공급에 임하는 사람은 우리 공급 법칙의 예외인 사람이죠. 공급 법칙의 예외인 사람. 왜냐 우리가 보면 또 공급 법칙은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잖아요. 이 지구상에 공급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활 모양 형태로 된 것은 노동 공급뿐입니다. 노동 공급 말고 다른 모든 재화나 뭐 이런 것들의 공급은요, 우상향만 하거든요. 우상향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노동 공급,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가가 정상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요 후방굴제라는 노동 공급을 해가지고 이게 공급 법칙의 예외인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임금이 오르고 내릴 때 이제 노동을 늘리냐 노동을 줄이냐 이거 뒤에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면 요거 이미 결론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는 무조건 대초컨대고 요 위에는 무조건 소득화컨대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를 때는 여기는 느리고 여기 이 구간에 임하고 있는 노동자는 노동을 줄인다. 그 임금이 요 이제 세금이니까 임금이 내려가는 기간이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노동 공급을 늘리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노동 공급을 줄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초과 부담 분석할 때는 보상 노동 공급입니다. 보상. 왜? 대초가만이 범위이고 소득가는 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끼는 겁니다. 대초가만이 고려된 노동 공급.
그게 보상노동공급인데, 그럼 보상노동공급은 어떤 형태가 나오겠어요? 보상노동공급은요, 대초가만이 고리, 그럼 대초가만 고리, 이거 제끼고, 대초가만이 고리되면 임금이 내려갈 때는 노동을 무조건 줄이고, 만약에 임금이 올라갈 때는 노동공급을 무조건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노동공급은 이런 활모양 형태가 안 나오겠죠. 그냥 우상향만 나옵니다. 대초가만이 작동되니까. 대초가만 작동하면은 이 보상노동공급은 무조건 우상향 형태의 노동공급 곡선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보통노동공급이고요. 이제 우리 산손실 분석할 때는 대초가만이 고리된 공급 곡선을 사용하니까 보상노동공급은 대초가만이 고리되면 무조건 우상향 노동공급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또 이런 게 나와요. 근로소득세가 아니고요. 근로소득세 부과로 근로소득이 감소되고 근로소득세 감면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작동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금이 근로소득세만 있습니까? 비근로소득세도 있잖아요. 비근로소득세. 그래서 비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은 노동자는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이거 같이 설명드리겠어요? 참고로 비근로소득세, 그 임금소득세 아니고 다른 뭐 이자소득세나 뭐 상속세나 뭐 정려세나 뭐 정액세나 뭐 이런 조세들 부과로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나오면요, 근로소득세는 이제 임금을 올리고 낮추는 거 아닙니까? 감면은 올리고 부과는 내리고 하는, 임금이 변할 때는 대초과 소득 같이 내는. 근데 비근로소득세 부과로 부과는 임금에 대한 과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효과만 작동합니다. 소득효과만 작동을 해서 이 소득효과만 갖고 답변을 내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이 사람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소득효과만 작동합니다. 그죠? 임금에 대한 과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근로소득세니까 이 사람 소득만 증감되거든요. 그래서 소득만 작동하니까 비근로소득세 부과로 이 사람 소득이 내려가면 여가는 무조건 줄이고 노동은 무조건 늘린다가 답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득가만 작동한다. 비근로소득세 부과로 노동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소득가만 작동한다. 이 소득가만 갖고 답변 내리면 돼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세 부과로 노동을 어떻게 하냐면 요 그림 딱 그려놓고요. 그러면 근로소득세 부과는 임금이 내려가니까 여기서 느린다, 여기서 느린다. 이 사람은 느린다, 이 사람은 줄인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감면이라면 이제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조치죠. 올려주면은 요 사람은 노동공급을 늘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노동공급을 줄인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비근로소득세 부과로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대초가 따질 필요 없고, 요 그림도 할 필요 없고, 대초가 따질 필요 없고, 이 소득가만 갖고 답변을 내리면 됩니다. 뭐 그런 거 나중에 또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나중에 우리가 또 다 해드립니다. 미리 좀 해드린 거요. 경제학 보론으로. 여하튼 뭐 우리가 이 장에 초과부담 분석의 노동공급은 보상노동공급입니다. 대초가만이 고려된. 그러니까 이거는 대초가만이 고려되면 이렇게 후방굴절하는 게 없겠죠. 무조건 우상향의 노동공급만 보입니다. 대초가만이 고려되니까. 자, 뭐 그런 건 이제 보론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자소득세 초과부담입니다. 이제 소득세인데 이자소득세요. 이자소득세. 이제 네 번째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자소득세의 초과부담입니다. 초과부담 분석. 이것도 이제 대초가죠. 그럼 이자소득세 부과로 세후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죠? 이자소득세니까 이자를 낮추잖아요. 명목이자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세후 이자는 낮아지네. 그러면 대초가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입니다.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이거는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이자율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 돈이 있는데 100만이 있는데 이걸 소비해버리면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럼 이게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이자는 현재 소비를 하면 포기돼야 되는 겁니다. 저축을 하면은 이자 받는데 내가 소비해버리면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라고 꼭 해요. 앞에 임금은 여가의 기회비용. 임금은 여가의 기회비용이고 요 이자는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내려가서 세금이니까 이자율이 내려가. 그러면 여기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현재 소비가 싸진다는 개념. 그러면 이 사람 현재 소비를 늘리고요. 미래 소비는 저축을 안 하니까 현재 소비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을 줄이니까 이 사람 미래 소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대척감. 그러니까 미래 소비는 줄이고 저축을 통한 미래 소비는 못하게 하고 현재 소비가 늘어나게 이 교란이죠. 물론 이자가 오르면 반대입니다. 이자가 오르면 현재 소비 기업이 올라가니까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내려가 미래 소비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하여튼 이 교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사중적 손실의 이 교란이 산손실의 범인입니다. 또 그림은 이건 뭐 똑같아요. 이자율에 대해서 자본 공급, 자본 수요와 캐피탈 디맨드와 자본 공급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이자고 이게 이제 자본 거래량인데 이자 소득세를 때리면 이 그림 분수가 물품세 분수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물품세 그림 분석이 제일 중요한 그림이죠. 근데 다른 거는 이 그림 같은 거 잘 안 나오고요. 그냥 이유가 뭐냐, 뭐와 뭐 간의 교란이냐, 뭐 그런 거는 물어보죠. 그 대초가를 자꾸 생각하세요. 대초가. 그게 범인이다. 자, 그럼 끝났어요. 이제 이사소득세 초과부담 분수도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마지막 종합 정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지만 경제학 보론으로 마지막 대초가 소득가 있어요. 이자율 변화에 의한 이자율이 오르고 세금은 이자율을 내리는 거고 뭐 그러면 이자소득세 감면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화될 때 이로 인한 대초가 행동을 이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소득가 행동이 있거든. 그래서 이자율 변동에 의한 대초가 행동과 소득가 행동 내용 그 경제학 보론으로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초가 소득가 이 내용이죠. 물론 초과부담 범위는 대초가만입니다. 근데 이제 대초가 소득가 합쳐서 나오는 이제 우리 보론이 아직 안 했지만은 총 3개가 있어요. 자, X제, Y제 소비 선택의 대초가 소득가. 한제와 가격이 변할 때 그 대초가 소득가 있었고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 한 게 이제 임금이 변화될 때 이 노동 공급자의 임금이 변화될 때 대초가 소득가.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이자율이 변화될 때 대초가 소득가 내용입니다. 대초가는 어떤 행동이고 소득가는 어떤 행동이냐. 그게 이제 마지막 내용. 3가지 있어요. 3가지. 대초가 소득가 따지는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XY 재화 선택. 그 다음에 한 노동자가 노동여가 선택의 임금 변화에 의한 행동. 그 다음에 이자, 이제 이거는 자본가겠죠. 이자 내는 사람이나 이자 버는 사람인데 이자율 변화에 의한 대초가 행동과 소득가 행동 내용. 그 3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뒤에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 잘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뭐 시간이 6가지가 됐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요 관련 그 대초가 소득가 내용 그 경제학 보론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초과 부담에 대한 이제 절대 분석이 아니라 차별 분석. 어떤 모델에 어떤 조세가 초과 부담이 있고 초과 부담이 없는지 그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이 초과 부담 분석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